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 우리가 이제 아이 로봇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봤는데 아이 로봇의 작가인 아이작 아시모프에 대해서 워낙 이분이 이제 우리 SF 소설의 거장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많은 SF 소설을 썼고, 그게 이제 또 영화화된 경우도 많고, 또 우리가 앞으로 가능한 미래사에 대해서 이분의 작품이 굉장히 현실감 있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아이로봇을 했는데, 아이로봇 외에도 이분이 또 이제 파운데이션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 과학 소설, 과학 저술가로서는 가장 독보적인 작가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을 제외하고 과학 저술을 논한다는 것은 마치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제외하고 천문학을 논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도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쓴 책 제목만 우리가 봐도 칼럼 전체를 채울 정도로 그만큼 인지도 넘던데 많은 작품들을 이 사람이 남겼는데 남긴 책이 500권이 넘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일생을 저술에 매진한 분이다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 과학 소설 같은 픽션뿐만 아니고 또 과학 에세이, 과학 해설 이런 논픽션 분야에서도 굉장히 존재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 저술가들은 자신이 전공한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천문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이런 과학은 물론이고 역사, 지리, 신화, 종교, 심리학 등 여러 분야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아주 뛰어난 재주가 있습니다. 또 유머 감각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이 우리가 사실은 다 논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아이로봇과 저번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파운데이션이라는 작품에 대해서도 또 좀 알아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로봇 공학의 원칙 창시자니까 이 사람의 이제 로봇 공학 3원칙, 그때 아이로봇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로봇 공학을 공부했다거나 로봇 마니아라거나 로봇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여기 이 3원칙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알고 있죠. 저번에 얘기한 거 여러분 기억나죠? 제 1원칙은 여기 나와 있죠.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 2원칙은 1원칙이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마지막 3원칙이 1원칙과 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로봇 자신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부 어쨌든 인간 중심으로 이제 저술 만들어진 원칙인데, 이 아이작 아시모프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글쓰기가 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삶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유대인들은 많은 분야에서 뛰어난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이고, 1920년생이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죠? 옛날 분인데도 러시아에서 방앗간집 아들로 태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3살 때입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성장하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해가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보스턴 대학의 교수로서 생화학과 교수로서 활동을 하는데 소설 쓰기에 전념하기 위해 교수직을 그만둘 정도입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데 이 사람이 일생을 바쳤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학소설. 자, 그래서 아시모프의 이제 지금 내용이 보면은 사이언스 픽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남긴 비결은 오로지 글쓰기만 한 것인데, 다른 취미나 다른 데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겠죠.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도 타지 못했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소설을 이렇게 많이 썼고, 그래서 멀리 여행하면서 뺏기는 시간도 없었어요. 왜? 비행기를 못 탔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다작하는 작가들이 일부 있지만, 공통점은 술자리에 어울린다거나 이곳저곳 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어찌 보면 사회와 좀 담을 삭고 지내는 외톨이형들이 많죠. 왜냐하면 글쓰기에 전념해야 되니까 다른 데 시간 낭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만약 자기가 글을 쓰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글쓰기가 이 사람의 삶이고 생 자체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파운데이션은 50년간 이 사람이 집필한 일생일대 역작입니다. 우리가 괴테의 뭐 파우스트 같은 작품도 일생일대 역작이라 하지만, 물론 계속 이 작품만 쓴 건 아니죠. 괴테도 마찬가지고 다른 작품도 중간에 쓰고 하면서 마무리를 이제 했을 때가 굉장히 이제 그 작품과 관련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을 때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대표작으로는 저번에 우리가 다뤘지만 아이 로봇, 그 다음에 미스터리 환상여행, 아시모프의 천문학, 또 로봇, 그리고 파운데이션, 아시모프의 과학소설 창작백과, 뭐 이렇게 소설뿐만 아니고 논픽션 분야에서도 많은 그 작품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시모프를 이야기할 때 이 파운데이션 작품을 첫 손가락으로 보통 꼽는데, 이 사람이 194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망할 때까지 1992년까지 50년간 집필한 역작입니다. 500년간 은하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다룬 그야말로 대하 연작 소설인데, 국내에서는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작 파운데이션을 향하여를 포함해서 모두 7권이 완전판이 지난해 10월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설을 보였고, 에피소드마다 놀라운 반전, 또 스릴러, 추리적 요소도 가득해서 정말 읽어보면 재밌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작품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찾아놨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Only he can short of the darkness. 자, 또 제가 또 진하게 나오네요. People have been trying to make foundation for over 50 years. Foundation. 잠깐만요. 이게 조금 화면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불을 끄고 하겠습니다. 불을 끄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낫겠죠. 자, was an enormous influence for Star Wars. It was the greatest science fiction work of all time. The story is sprawling, the scope is sprawling, it unfolds over the course of 1,000 years. If ever there were a company that was hoping to sort of better people's lives through technology, through connectivity, it's Apple. And that's something very much that Asimov was hoping to do. Going to arrest me tomorrow. And you. It's almost a certainty. You're familiar with my work, psychohistory? Yes, in theory, but I don't know what it has to do. It's not a theory. They're worried you can predict the future. They're worried people believe I can. And they don't like the future I predict. The Empire will fall. Order will vanish. There's massive events rushing to meet us. Only
only we can shorten the darkness. 이 생각보다 그래 좀 짧았습니다. 제가 조금 긴 내용을 원했는데 그래서 파운데이션에 대한 이제 책 소개를 조금 이제 하는 내용들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영화계에서는 로봇의 아버지라고 이제 보통 이 사람이 불리우고 인류의 미래를 예측한 SF 걸작으로서 이제 많은 영향을 줬는데 이 아시모프의 대표작을 소개하려면 장황하게 풀어내는 것보다는 소주제별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아주 다재다능하면서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아주 방대하고 폭넓은 다양한 분야에서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에 이렇게 이제 틀 속에 가두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락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눈다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먼저 이제 그 SF 3대 거장을 보통 이제 얘기할 때 영미 SF 3대 거장을 말하면 SF 황금기라는 용어에서 존 캠벨이라는 편집자가 잡지에서 대표적인 SF 작가들이 활발하게 활약하던 때를 이제 분류를 했는데 이제 황금기라고 하면서 분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잡지에 실린 작품들이 추구했던 방향성, 즉 과학 발전의 비전과 또 긍정적이나 명쾌한 작가의 시선, 또 인물성의 어떤 캐릭터의 부각 등 작품과 작가들이 대량으로 출몰했던 그런 시기를 이제 1940년과 50년대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껄끄러운 황금기란 이 용어가 또 뒤에 나옵니다만은 SF 작가로서 이제 폴 앤더슨이나 필립 딕이나 프레데릭 폴이나 시어도 스터전, 레이 브래드버리 등 많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오래전 작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근 작품들만 보통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작 아시모프, 아스 클라크 이런 사람들, 로버트 하이라인 이 3대 거장이라고 보통 일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아이작 아시모프는 끝이 없을 것처럼 솟아나는 아이디어, 주무기가 다양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작품을 제외하면은 이 사람의 작품 속 주인공들은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펼치기 위한 소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주인공들의 활약도 지적인 추리를 대화의 형태로 풀어놓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SF적인 아이디어가 보통 많이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썼습니다. 자, 대표작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파운데이션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까 짧게 소개된 영화가 개봉했는지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개봉했다는 얘기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아닌 것 같은데, 이 영화가 개봉됐으면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을 건데 개봉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작품 중에서 파운데이션이 연작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1951년에 나온 파운데이션 있고, 파운데이션과 제국회가 1952년에, 그 다음에 53년에 제2 파운데이션, 이렇게 이 세 개를 묶어서 파운데이션 3부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도 또 파운데이션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자신의 또 다른 대표작인 은하제국 시리즈와 로봇 시리즈를 이 파운데이션과 연계시켜서 또 계속 작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일설에 따르면 완전히 독립적이었던 단행본인 영혼의 끝, 나중에 제가 소개하겠지만 이 영혼의 끝이라는 작품까지도 넓은 의미로 보면 파운데이션과 연결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시리즈를 완독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작가의 의도도 염두에
두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통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시리즈 전체에 등장하는 각 인물과 사건들이 커다란 이제 축을 중심으로 보통 이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 축이 바로 우리 인류의 미래를 수학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중 인물인 해리 셀든이 그 이론으로 심리 역사학이라는 학문을 창설합니다. 그래서 심리 역사학은 먼 미래를 예측하고 그 당시 인류가 이루고 있던 거대한 제국이 결국은 멸망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당연히 제국 측은 그 결론에 불만을 품게 되고, 셀든과 그의 지지자들은 제국의 변방인 터미너스 행성으로 쫓겨나서 인류의 기술과 문화와 역사를 기록한 은하 대백과사전을 만듭니다. 이 백과사전을 만들면 그로 인해 인류의 암흑기를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다는 그런 예측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7권의 내용을 일일이 소개하는 것은 정말 시간상으로 너무 엄청난 우주 규모의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이제 불가능하고, 또 스포일러도 될 수 있지만은, 그죠? 그래서 파운데이션 시리즈의 의미를 정리하는 선에서 우리가 끝을 내야 되는데, 이 시리즈를 읽기 시작하는 독자들은 제일 궁금한 점이 과연 이 주인공 셀든의 예측이 맞는지, 적중하는지, 또 이 주인공이 세운 대비책이 성공하는지,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모프의 이제 이 사람이 작품 속에서 미리 이제 놓는 포석은 좀 더 멀리 놓여 있습니다. 각 책의 권을 읽어 나갈수록 문화적, 사회적, 정신적 세계의 멸망이라는 좀 넓은 의미의 개념,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 개념을 이제 포착할 수 있고, 이러한 개념이 가져오는 재앙은 사실 인류의 궁극적인 미래를 발견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러 등장인물은 사실 그 미래를 또는 해답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탐험가들이고, 그 노력은 인물들이 바뀌어도 계속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다시피 아시모프는 후기의 이 작품들을 통해서 그의 이러한 연작 시리즈들을 계속해서 이제 연결시키고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그리고 싶었던 미래의 이야기를 완성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작으로 로봇 시리즈가 있고,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아이로봇도 여기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운데이션은 우리 인류의 미래 이야기인데, 로봇은 우리 인류가 만든 굳이 고풍스러운 단어를 끌어온다면 피조물의 이야기입니다. 인류가 만든 피조물이 로봇이죠. 우리 인류는 또 한음 신이 만든 피조물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그래서 아시모프의 작품 세계에서 이 인류와 로봇은 모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성장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SF적인 상상력과 관찰력이 뛰어난 독자라면은 저번에 얘기했던 로봇공학 3원칙에 숨어있는 어떤 모순점, 이걸 우리가 알아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로봇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세 가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려면은 상당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죠? 이 세 개의 원칙은 로봇이 인간과 그 외의 존재를 구분할 수 있으며, 또 인간이 해를 입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혹은 또 그렇게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위해가 되는 것을 구별하고 수많은 마네킹과 인간형 로봇들 속에서 진짜 인간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인식체계, 그런 인식체계라면 그걸 두고 지능이라고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인공지능이 있다면 정말로 지성이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시모프가 후기에 추가한 영원칙이 있습니다. 영원칙은 더 의문이 우리가 커질 수 있는데, 영원칙은 뭡니까 여러분? 로봇은 인류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인류가 해를 입도록 방관해서도 안 된다. 이게 영원칙입니다. 3원칙에 다 추가되어서 영원칙이라는 게, 한 번 더 말해드릴까요? 로봇은 인류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인류가 해를 입도록 방관해서도 안 된다. 이게 영원칙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해를 입는 경우를 완전하게 나열할 수 우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가능하겠습니까? 적어도 필자는 이 자리에서 완벽한 목록을 만들 자신이 없습니다. 아시모프 자신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로봇 역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인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직접 간접적인 상황을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지능, 아주 우수한 지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결국은 어떤 암기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판단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거죠. 이 작가 아시모프가 파운데이션과 로봇을 달라진 우리 인류와 성장한 피조물을 하나로 모아서 이 두 시리즈가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 아시모프가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려 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유추를 할 수 있죠. 물론 아시모프가 처음부터 염두에 두지는 않았던 점도 있겠지만 이 파운데이션과 로봇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자기적으로 설정했다든지 시간상으로 불일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몇 군데에 드러난답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우리가 책을 손에서 내려놓고 잠깐 하품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적어도 꽤 만족스러운 얼굴로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어느 정도 수긍이 됩니다. 이러한 SF 작가가 도대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비평가들의 어떤 칭찬이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이제 또 작품 중에 제가 동영상으로 준비한 거를 한번 볼까요? 아시모프의 이제 최후의 질문이라는 첫 번째 작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후의 질문이 반농담으로나마 처음 던져진 것은 인류가 광명을 향해 막 걸음을 내디딘 2061년 5월 21일이었다. 질문은 칵테일잔을 사이에 둔 5달러짜리 내기의 결과였고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제가 자꾸 화면에 나오니까 좀. 서기 2061년 5월 21일. 예, 밤에 안 찍고 낮에 찍으니까 커튼을 내려도 좀 그렇네요. 네. 정말 대단해. 에너지를 영원히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니. 지구를 몽땅 녹여서 샘물로 만들더라도 거기에 사용될 에너지를 아까워할 필요가 없잖아. 이젠 공짜로 에너지를 영원히 또 영원히 쓸 수 있겠지. 영원한 건 아니지. 야, 이런 제기란. 거의 영원하다고 할 수 있잖아. 태양이 없어질 때까지 말이야. 그건 영원한 게 아니야. 맞아. 하지만 수백억 년이 지난 다음이라고. 한 100억 년 정도? 그럼 됐냐? 100억 년은 영원한 게 아니야. 적어도 우리 시대는 지탱할 수 있잖아. 화석 연료와 우라늄만으로도 우리 시대는 지탱할 수 있어. 맞아. 하지만 이젠 우주선을 태양 스테이션에 연결시키기만 하면 명왕성까지 수없이 왕복하더라도 에너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화석 연료나 우라늄을 사용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지. 믿지 못하겠다면 멀티백에게 물어보라고. 멀티백에게 물어볼 필요는 없어.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럼 멀티백이 한 일을 자꾸 깎아내리지 말라고. 멀티백은 아주 멋지게 일을 처리해냈단 말이야. 누가 뭐래? 난 단지 태양이 영원히 지탱하지는 못한다고 말했을 뿐이야. 그게 내가 말한 전부라고. 우리는 100억 년 동안은 무사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태양을 이용하면 된다고 대답하진 말라고. 또 광고가 나오겠네요. 자, 유튜브도 광고가 뭐 한시 나올 수 없습니다. 자, 광고 건너뛰고. 수명이 다하면 다른 태양으로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그렇지? 그런 생각한 적 없어. 아니, 틀림없이 했을 거야. 넌 논리에 약한 것이 문제야. 넌 옛날 얘기에 나오는 소나기를 만나자마자 나무 밑으로 몸을 피한 사람과 비슷해.
알다시피 그 사람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지. 나무가 젖어서 비가 새기 시작하면 다른 나무 밑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무슨 소린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태양의 수명이 닿을 때면 다른 별들의 수명도 닿을 거라 이거지? 물론 그렇겠지. 대폭발로 시작한 우주는 모든 별의 수명이 닿을 때 끝나는 거야. 일부는 다른 것들보다 수명이 빨리 닿아겠지. 거성들의 수명은 1억 년도 채 안 돼. 태양은 100억 년을 지탱할 테고 난쟁이 별들은 길면 200억 년 이상을 살아남을 거야. 하지만 1조 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잠기겠지. 엔트로피는 최대에 달하고 그럼 모든 것이 끝이야. 엔트로피에 대해선 나도 알아. 그러시겠지. 네가 알고 있는 정도 나도 안다고. 그럼 언젠가는 모든 것의 수명이 다한다는 사실도 알겠네? 물론이지. 누가 아니라? 네가 그랬잖아, 이 멍청아.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영원히 얻을 수 있다며. 영원히. 언젠가는 우리가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 절대로 못해. 안 될 게 뭐야. 언젠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안 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멀티백에게 물어보자. 좋아. 멀티백에게 물어봐. 할 수 없다는 쪽에 $5 걸겠어. 언젠가는 늙어서 수명이 다한 태양에게 에너지의 소비 없이 젊음을 되찾아줄 수 있게 될까? 어떻게 하면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 총량이 대량으로 감소될 수 있을까? 자연 부족으로 대량 불가능하다. 자료 부족입니다. 이게 좀 만화 형식으로 되니까 조금 덜 지루하긴 한데 우리가 그냥 책으로 읽으려면 좀 지루하죠. 그래서 책의 일부지만 만화를 통해서 조금 봅시다. 내일은 무효화됐군. 최후의 질문. 아이작 아시모프 원작. 날열이 그림. 저기 X231. X23에 도착했대요. X23에 도착했대요. X23에. 우와, 우와. 조용히 얘들아. 확실해요, 제로드? 저 녀석이 실수하는 거 본 적 있어? 어쩔 수가 없네요. 지구를 떠날 때는 무척 재미있을 것 같았는데. 이봐,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엄마. 지구에 남은 것은 하나도 없잖아. 우리 것은 모두 X23에 있을 거야. 당신은 혼자도 아니고 개척자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 행성에는 이미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 제기랄. 우리의 고손자는 X23의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져서 딴 행성으로 이주하게 될 거라고. 이것 보라고. 이렇게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시대에 컴퓨터가 항성간 여행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정말 행운이란 말이야. 알아요. 안다고요. 우리 마이크로백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마이크로백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단다. 별도 많고 행성도 많으니까 미래의 가족들도 우리들처럼 영원히 새로운 행성을 찾아 나서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제 새로운 행성을 찾는 관련 영화들도 지금 작품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살아 생전에는 뭐 지구가 멸망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이 상태로 가면은 지금 북극 얼음도 계속 빙하가 녹고 있죠. 그래서 이 이제 환경적 재앙 때문에 지구의 수명이 뭐 무궁무진하다고 사실은 지금 볼 수 없고 새로운 뭐 별을 찾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뭐 우리 후손한테는 연관이 있겠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뭐 지구에서 살 수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 아이작 아시모프가 벌써 그 당시에 이런 작품을 썼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놀라워요. 그죠? 예. 영원히는 아니지. 언젠가는 끝나. 수십억 년이 걸리겠지만 말이야. 당신도 알다시피 별들도 언젠가는 수명이 다하거든.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하고. 아빠, 엔트로피가 뭔데요? 엔트로피란 우주의 수명을 나타내는 단어란다 얘야. 너도 알다시피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수명이 있지 않니? 네가 가진 걷고 말하는 꼬마 로봇을 생각해보려무나. 로봇처럼 파워 유닛을 갈아 끼우면 안 되나요? 별들이 바로 파워 유닛이란다. 별들의 수명이 다하면 더 이상의 파워 유닛은 있을 수 없지. 안 돼요, 아빠. 별이 죽는 것은 싫어요. 참 잘하셨네요. 애들이 겁을 먹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 마이크로백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별을 도로 살릴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빨리 물어보세요. 그래야 애들이 조용해지겠어요. 알았어. 자, 얘들아. 내가 마이크로백에게 물어보마. 걱정하지 말아라. 마이크로백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르쳐 줄 거야. 대답은 인수하도록. 얘들아, 때가 되면 마이크로백이 모두 알아서 할 수 있다는구나.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우와! 그리고 이제 잘 시간이 됐단다. 곧 새 집에 도착하게 될 거야. 네! 정말 그런 대답을 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이 사람이 아마 아이들을 위해서 거짓말한 것 같습니다. 봅시다. 자료 부족으로. 그렇죠. 대답이 불가능. 아이들, 가족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빠가 그렇게 말을 했네요.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당연히 심각한 문제지. 알다시피 지금 같은 속도로 인구가 증가한다면 5년 안에 은하계 전체가 꽉 차고 말 거라고. 하지만 아직도 난 비관적인 보고서를 은하의회에 제출한다는 게 망설여져. 다른 보고서를 제출할 수는 없어. 보고서가 한 글자라도 바뀐다면 전체 내용이 엉망이 되어버릴 거야. 우주는 무한히 넓어. 비어있는 은하계의 수는 1000억 개도 넘는다고. 1000억 개는 무한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어. 생각해보라고. 인류가 최초로 항성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낸 것은 2만 년 전이었고 항성 간 여행이 가능해진 것은 겨우 몇백 년 전이야.
그래서 지금도 인류가 살 수 있는 다른 별을 우리가 찾고 있지만 이 지구처럼 이렇게 자연 경관도 좋고 산소도 풍부하고 다양한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이 있는 그런 혹성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인류가 최초로 한 행성을 가득 메우는 데는 100만 년이 걸렸지만 은하계의 나머지 부분을 채우는 데는 15,000년밖에 걸리지 않았어. 이제 인구는 10년마다 2배로 늘어나고 그건 우리들이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이지. 맞아. 이제는 죽는 사람들이 없지. 하지만 죽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대사를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또 나노공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질병을 치료하고 그래서 장수하는 거는 좋은 점도 있지만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죽는 사람도 또 있어야 되고 그래야 지구가 유지가 되는데 죽는 사람은 없고 태어난 사람은 계속 태어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연의 섭리, 우리가 살 만큼 살고 죽는 거는 자연의 섭리고 다만 제가 치료용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암이라든지 굉장히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남은 인생을 살 때 치료용으로 개발해서 살 때는 건강하게 살고 죽을 때는 죽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치료용 어떤 의학 분야를 제외하고 반영구적으로 사람을 어떤 기계 부품으로 대체해서 계속 생명을 연장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좀 사실은 항상 장점만 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대사에서도 우리가 그런 점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하 A씨는 인류를 위해 정말 많은 일을 해냈어. 하지만 노화와 죽음을 방지하는 방법을 개발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업적을 망쳐버렸다고. 하지만 너도 죽고 싶지는 않겠지. 물론 죽고 싶지는 않아. 죽고 싶지는 않지. 아직은 젊으니까. 넌 몇 살이지? 223살. 너는? 난 아직 200살도 안 돼. 앞으로 이런 대사가 가능해질 겁니다.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죠. 인구는 10년마다 2배로 늘어나 우리 은하계가 가득 찬 다음에 다른 은하계를 가득 채울 때까지는 10년이 걸릴 거야. 다시 10년이 지나면 4개의 은하가 가득 찰 테고 100년 뒤면 1000개의 은하계가 1000년 뒤엔 100만 개가 넘는 은하계가 가득 차겠지. 그렇게 10,000년이 지나면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우주에 인간들이 넘치게 돼.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보수적이지만 이주할 때도 문제가 있어. 한 은하계에서 다른 은하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이주시키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태양에너지 유닛이 필요할까? 좋은 지적이야. 인류는 이미 해마다 2개씩 태양에너지 유닛을 소모하고 있다고. 그중 대부분은 낭비되고 있지. 하지만 우리 은하계만 보더라도 해마다 1000개의 태양에너지 유닛이 새로 생성되고 있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그중 겨우 2개뿐이란 말이야. 옳은 얘기야. 하지만 100%의 효율로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종말을 단지 지연시킬 수만 있을 뿐이야. 우리의 에너지 소모량은 인구 증가 속도보다 더 빨리 증가하고 있거든. 이주할 은하계가 없어지는 것보다 먼저 에너지를 모두 소모해버리겠지. 좋은 지적이야.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자, 또 광고입니다. 자, 5초 끝. 네. 성간가스를 가지고 새로 별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분산된 열을 한 군데로 모아도 되겠지. 엔트로피를 역전시킬 방법이 틀림없이 있을 거야. 은하 A씨에게 물어보라고. 해봐서 나쁠 것은 없겠지.
인류가 언젠가는 마주쳐야 할 운명이니까. 엔트로피는 역전될 수 있는가? 이것 봐. 정말 물어보라고 한 소리는 아니었어. 농담이었다고. 물어봐서 나쁠 것도 없잖아. 엔트로피는 역전될 수 있는가? 엔트로피가 역전될 수 없다는 것쯤은 알잖아. 연기와 재로부터 나무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 네가 사는 곳에는 나무라고는 한 그루도 없는데 그건 또 어떻게 알았니? 자료 부족으로 대답이 불가능함.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의 집적된 자료들, 그 빅데이터를 하더라도 그죠? 그게 이제 현재까지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이제 이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네요. 그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그죠? 그것 보라고. 나는 7프라임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디서브운입니다. 당신은 어느 은하계에 삽니까? 우리는 그저 은하계라고 부릅니다. 당신은요? 우리도 우리 은하계를 그저 은하계라고만 부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은하계를 은하계라고만 부르죠. 그래서 나쁠 것은 없죠. 맞습니다. 사실 모든 은하계는 다 똑같으니까요. 모든 은하계가 다 똑같지는 않지요. 인류가 처음으로 태어난 은하계가 있습니다. 그 은하계만은 특별하죠. 어느 은하계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전 모르겠군요. 하지만 우주 A씨가 알 겁니다. 그러면 우주 A씨에게 물어볼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는군요. 우주 A씨요, 어느 은하계에서 인류가 처음으로 발생하였는가? 답변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료 부족입니까? 하지만 그렇게 작은 물체가 어떻게 우주 A씨가 될 수 있어? 우주 A씨의 대부분은 초공간에 존재합니다. 초공간에서 우주 A씨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죠.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주 A씨를 만들거나 개량하는 데 관여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각 우주 A씨는 또한 자신이 존재했던 100만 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축적된 정보들을 모아 더욱 개선되고 우수한 후계자를 만들어 자신이 모아뒀던 정보를 넘겨주고 자신도 그 일부로 흡수되곤 했다. 이것이 인류가 발생한 은하계입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태어난 별은 어느 것인가? 인류가 태어난 별은 폭발하여 신성이 됐다가 지금은 하얀 난쟁이 별이 됐습니다.
거기에 살던 인간들은 모두 죽었는가?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별을 만들어 그들의 육체를 옮겨둡니다. 그렇지. 뭐가 잘못됐습니까? 별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태어났던 별은 이미 죽었고요. 지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죠? 예. 너무나 먼 미래를 지금 먼 미래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우리가 상상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별들은 죽게 마련이죠. 그게 뭐 잘못잖아요. 하지만 모든 에너지가 사라지고 나면 우리의 몸도 당신과 나도 결국 별과 함께 소멸되고 말 겁니다. 그건 수십억 년 뒤의 일이잖소. 서로 수십억 년 뒤의 일이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우주 A시여, 어떻게 하면 별들이 죽지 않을 수 있는가? 당신은 지금 엔트로피를 역전시킬 방법이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아직 자료가 부족하여 대답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요. 참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오래 산다는 것도 참 끔찍한 것 같아요. 저는. 그죠? 저는 막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작 어시프의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철학적인 작품이 많아요. 이 사람이 과학 쪽에서 그쪽을 전공하고 그쪽 어떤 작품을 많이 썼지만 내용이 보면 철학적인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지금 정말 다재다능한 사람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책 중에 이제 영혼의 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작품까지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무려 1955년 책으로 SF 거장 아이작 아시모프 세계관의 가장 첫 번째 얼굴이 책입니다. 나오죠? 이분입니다. 20년에서 92년, 그러니까 딱 72살까지 살았네요. 그죠? 그래도 야 이렇게 500권 이상 다작한 작가치고는 뭐 그렇게 짧은 생은 아닙니다. 그죠? 건강 관리를 하면서 책을 많이 썼네요. 소설 속의 역사는 20세기에 핵폭탄이 개발되지 않고 24세기에 시간공학이 발명됩니다. 27세기에 시공간의 독립적인 시간을 오가는 영원이란 기관을 짓기에 이르릅니다. 현실 변경 공학이 발명된 이후 잘못될 수 있는 역사를 제거하는 기관으로 발전합니다. 또한 현실을 계속 변경해봐도 그 영향은 옅어지며 큰 흐름의 역사는 그대로임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7만 세기부터 15만 세기의 현실은 갈 수 없어 감춰진 세계라고 부릅니다. 15만 세기 이후는 갈 수 있지만 왜인지 인류가 없어진 뒤였습니다. 기관 영원은 관찰만 하는 관찰가, 분석하는 사회학자, 현실 변경을 하는 계교가, 큰 그림을 계획하는 계산가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인공 앤드류는 95세기에서 선발되어 우수한 관찰, 현실 변경의 경력을 쌓습니다. 모든 시대 위원의 위원이기도 한 대계산가 라반이 그를 직속 기교가로 특별 채용합니다. 라반은 78세기에서 선발한 견습생 브래들리를 붙여 원시 역사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출신 시대에 따라서 금욕적인 앤드류와 달리 브래들리는 이미 결혼까지 해봤습니다. 앤드류는 이번 근무지인 482세기로 갑니다. 그리고 담당 계산가 호브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개방적으로 입은 여성 노이스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영원인의 정식 선발, 즉 시간에서 데려온 뒤 그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앤드류는 호브에게 시간인을 불법으로 데려온 상태냐고 정식으로 항의합니다. 호브는 시대의 권력층 관찰이 필요했고 여성 시대의 노이스가 사교에 적합해서 부른 것이라고 합니다. 앤드류야말로 임무보다 사랑에 빠진 것이냐며 영원인은 사랑의 금지라며 맞불을 놓습니다. 때마침 영원의 중앙 컴퓨터가 앤드류, 노이스 둘의 현실 동반 출장 관찰을 이름 자체가 좀 상징적인 현실에서 사교 모임을 하다가 흥겨워져 둘은 정말 관계를 갖게 됩니다. 앤드류는 관찰자의 역할로서 시대의 관찰 내용을 계산가 호브에게 전하고
시간인 노이스와 사적 관계를 허락해달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호브는 허락은커녕 앤드류가 실험 대상이었음을 알려줍니다. 482세기에 영원인과 관계하면 영생한다는 잘못된 믿음이 퍼져 있어서 이를 관찰하려던 것이었습니다. 호브는 노이스가 앤드류를 영생하기 위해 덮친 거라며 비웃고 조만간 현실 변경으로 역사가 바뀔 테니 노이스는 잊으라고 하면서 자리를 뜹니다. 앤드류는 노이스를 찾아가 묻고 정말 자신이 좋아서 선택했음을 알게 되고 중범죄에 해당하는 현실 변경의 대상인 시간인을 느끼고 영혼으로 들어옵니다. 앤드류는 감춰진 세기에 노이스를 숨기기로 합니다. 영혼은 300세기 때 발명된 물질 복제기를 이용해서 모든 시대에 식량, 물 전원 자동 설비를 갖춰뒀기 때문입니다. 노이스가 482세기에는 그런 물질 복제기가 없었음을 지적하자 앤드류가 영혼은 물질 복제기가 인간 복제 등 사회 문제를 낳자 역사에서 없애버렸음을 알려줍니다. 모든 세기 인류의 복지 총량을 늘리기 위해 영혼은 이처럼 인류의 기술을 빼앗아 억압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경쟁, 좌절, 그리고 핵전쟁에 의한 파멸로 쉽게 나았기 때문입니다. 482세기로 돌아온 앤드류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이 끝났다며 호브에게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575세기로 돌아오자 그 사이에 브랜들리는 라반의 밑에서 수학을 접해왔습니다. 진짜 상상력이 끝입니다. 앤드류는 이제 일과 뒤마다 11만 세계로 몰래 찾아가 노이스를 만나곤 합니다. 노이스를 위해 482세기의 역사 물건들을 하도 챙기려 현실로 갔다가 자기 자신과 마주치기도 합니다. 앤드류는 2456세기의 현실 변경 출장이 잡히게 됩니다. 인류가 수천 수만 년마다 반복하는 우주 진출을 좌절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인류는 우주로 나아가봐야 최대 2000년가량 식민지를 유지할 뿐 결국 고향 지구로 다 돌아오곤 합니다. 이를 수백만 번 기회를 줘보지만 영혼은 결국 인류에게서 우주여행을 없애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완전히 정말 미래에 앞서가 결국은 지구만한 곳은 없었다. 그래서 다시 그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들어봅시다. 출장 겸 해당 세기의 사회학자, 인생 설계가에게 마치 업무인 듯이 482세기를 현실 변형한 뒤에 노이스가 존재하는지 조사를 시킵니다. 새로운 현실에 노이스가 없다면 현실 변경 뒤 역사에 영향이 없는 인물입니다. 인생 설계가의 계산 결과 없음을 알리자 앤드류는 참을 수 없이 기뻐합니다. 자, 3초, 1초, 자, 또 순위 하나 더 있네요. 4초, 2초. 자. 을 노이스에게 알리려 했지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7만 세기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앤드류는 이러한 권한을 가지면서 자신을 의심해왔던 호브의 지시라고 생각하고 482세기로 쳐들어갑니다. 호브는 과연 여태 앤드류가 노이스를 현실에서 빼와서 영혼에 숨긴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앤드류의 사리로부터 도망치면서 모든 시대위원회에 이러한 모든 사실을 전송해버립니다. 575세기에 라반을 포함한 6인의 위원이 모두 모였고 앤드류를 무력하게 끌려옵니다. 하지만 위원들은 앤드류를 혼내긴커녕 어떤 패러독스 이야기를 하다가 해산합니다. 과거로 갔을 때 과거의 내가 미래에서 온 나를 보게 되면 어거스트 위원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하고 라반 위원은 순환이 완성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런 그 소재로 한 영화들이 사실은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게 보면 이게 현실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글에서도 지금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죠? 자. 위원들이 떠나고 라반만 남자 앤드류 역시 자신의 의견을 조심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영원히 만들어진 24세기의 수학은 27세기 수학에 기반하는 패러독스가 있다고 말입니다. 성년 및 결혼까지 했음에도 영원의 규칙을 어기고 견습생에 선발된 브래들리, 그가 영원을 만든 인물이 아니냐고 라반에게 묻습니다.
라반은 추측을 훌륭히 해냈다며 그것이 자신이 방금 말한 순환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앤드류 역시 24세기 브랜슬리가 썼던 회고록에 따라서 원시 역사에 관심을 갖게 키워진 것이었습니다. 라반은 영혼의 과거 한계를 넘을 수 있는 편도행 단지의 방으로 앤드류와 브래들리를 데려갑니다. 라반은 회고록에 따라서 앤드류에게 조정관을 맡기고 24세기로 보내게끔 합니다. 하지만 앤드류는 아직 노이스가 인질에서 풀어줄지 모른다는 생각에 브래들리를 24세기보다 더 과거에 눈을 감은 채로 보내버립니다. 라반은 앤드류의 말에 경악하지만 현재 영혼이 파괴되지 않았음에 아직 순환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앤드류의 마음을 돌리고자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위원회는 처벌이 아니라 앤드류의 반항을 신호로 영혼의 순환을 보러 모였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라반 역시 시간인 여성과 사랑을 나눈 경험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에 마음을 돌린 앤드류는 평소 브래들리와 원시 역사에 대해 나눈 대화를 회상해서 브래들리가 남겼을 만한 신문 광고로부터 그의 정확한 연도와 주소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자신만 알기 때문에 무기 삼아서 미래 한계선을 풀고 인질인 노이스를 보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라반은 미래 한계선을 만드는 능력은 영원 누구도 없다며 공포스러워합니다. 라반과 앤드류는 영원 유지보수반이 손을 본 단지에 타서 11만 세기로 향합니다. 라반은 감춰진 세기가 더 진보한 인류가 영혼의 간섭을 차단한 게 아닐 거라는 가설을 내세웁니다. 앤드류는 이제 영혼을 믿을 수 없다며 노이스와 함께 그 시대로 가겠다고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안 알려주기 위해 조정관은 단지 내에 달아달라고 요청합니다. 1932년에 한 동굴에 도착하자 앤드류는 갑자기 총을 꺼내 노이스를 겨누며 말을 꺼냅니다. 노이스 그녀가 감춰진 세계의 미래인으로서 자신을 조정해온 건 아니냐고 말입니다. 이에 노이스는 감춰진 세계는 영원처럼 무한이란 기관이 담당한다고 자백합니다. 라반의 추측처럼 무한은 감춰진 세계에 대한 영혼의 간섭을 막아둔 것이었습니다. 노이스는 자신이 앤드류를 이렇게 조정해온 이유로 우주여행을 듭니다. 영혼에 의해 기술 발전이 억제되어 온 인류는 12.5만 세기에야 성간 여행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미 온 우주는 외계인으로 가득 차 성간여행이란 말을 지구가 알죠? 감옥이 됩니다. 한자어로 또 함시는데 별들간, 별성자 아닙니까? 그죠? 간의 여행입니다. 우주에서 목적의식을 잃은 인류는 깊은 좌절감에 수천 세기 내에 자멸해버리고 맙니다. 무한은 인류의 우주 진출을 10만 세기 이상 당길 유일한 현실 변경 방법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 공학의 등장 자체를 소멸시켜서 인류가 안주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영원 같은 기간이 늦게 생기거나 생겼다가 망하거나 하는 영겁의 순환. 노이스는 그중 자신이 앤드류에 대한 사랑이 이루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 이번 현실을 고른 것입니다. 노이스는 당대 과학자에게 보낼 원자공학의 힌트가 될 편지를 꺼내 보이며 최초의 핵폭발을 1945년으로 10세기 이상 당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 순환에서 앤드류는 라반과 함께 11만 세기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순환의 앤드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고 묻습니다. 노이스가 앤드류의 폼에 안길 때까지 앤드류는 겨눴던 총을 쏘지 못합니다. 눈앞의 단지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앤드류는 영혼의 끝을 알게 됩니다. 아시모프는 말년에 자신의 저서들의 세계관을 하나로 통합해 정리합니다. 이 모든 역사는 영혼의 끝 이후의 이야기인 셈입니다. 근미래의 로봇공학이 발전하지만 독자적인 사고를 하는 로봇에 두려워져 사람들은 로봇 삼원칙을 두고 슈퍼컴퓨터로 이를 통제하려 듭니다. 그리고 지구가 포화될 즈음 우주로 진출하지만 식민지들이 독립선언을 합니다. 부족한 인구 대신 노동을 하기 위한 독자적인 사고 로봇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식민지들이 승리합니다. 지구는 식민지들로부터 화해하고 우주 개척을 다시 허락받는데 이쯤 성간 여행 기술이 시작됩니다. 로봇에 이주해서 안주했던 우주인들이 지구인들과 경쟁에 밀려 쇠퇴하고 은하제국이 건설됩니다. 하지만 심리 역사학의 계산 결과 은하제국은 30세기간의 쇠퇴가 예상되었습니다.
문명을 보존하면서 혼란을 단축하기 위해 단체 파운데이션이 두 곳에 건설됩니다. 두 파운데이션은 마침내 합쳐져 물질 정신 문명으로 인류를 통합합니다. 그리고 은하 바깥에서 온 외계 문명들과도 조우하고 교류하는 성숙함을 보입니다. 요약 페이지입니다. SF 거장 아이작 아시모프가 쓴 시간 패러독스 소설이었습니다. 타임머신 기술을 가지고 스스로의 역사를 수정할 힘을 갖게 될 때 모든 시대, 모든 생명의 행복의 최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도전, 경쟁, 상처를 최소화했더니 오히려 파국을 불렀다는 도덕적인 질문을 던진 책입니다. 이상 책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이 결론부에 나온 이 내용이 우리가 이런 류의 영화를 보면은 항상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타임머신으로 역사를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수정하면서 또 다른 파국이 초래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원래 의도했던 바꾸려고 했던 그런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런 이제 위에 어떤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전부 이 아시모프의 이런 어떤 작품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시모프가 과학 분야를 전공했지만 이렇게 거대한 어떤 역사 서사지 같은 작품도 많이 쓰고 정말 다재다능한 그런 능력을 가진 작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 쓴 책이 너무 많아서 뭐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은 몇몇 흥미로운 책은 오늘 제가 소개해 준 책들은 혹시 방학 때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좀 지겨우면은 이제 아까처럼 만화 형식으로 된 작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고 우리가 무한한 그 상상력의 날개를 한번 펼쳐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1시간이 벌써 훌쩍 넘어버렸네요. 자,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